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오랜 강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경험 많은 의사가 오진할 확률이 적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바로 그 의사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활용력 1급 핵심 필기 요약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1과목 컴퓨터 1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과목.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거 운영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영체제 나와 있죠? 자, 운영체제는 무엇이다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한다. 운영체제는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시스템, 컴퓨터를 작동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란 뜻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운영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는 거 알겠죠? 운영체제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시스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갖다가 그죠?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여기 나와 있죠? 윈도우. 여러분들 윈도우 있죠? 윈도우가 있어야지 뭐를 사용할 수 있어요? 시스템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윈도우, 유닉스, 리눅스 등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운영체제는요, 컴퓨터와 사용자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한다. 자, 보시면 컴퓨터와 누구 사이에요? 사용자 사이에. 그죠? 컴퓨터가 있고, 그죠? 컴퓨터가 있고, 누가 있죠? 컴퓨터하고 사용자가 있죠. 사용자가 있고 그 사이에서 뭐가 있다? 운영체제가 있다는 거죠.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우리가 이 운영체제를 가지고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사이에 위치하는 거구나. 자, 그리고 사용자가 컴퓨터를 갖다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죠? 사용자가 컴퓨터를 갖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 운영체제다. 자, 운영체제의 개념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겠고, 운영체제 종류 3가지 있다라는 거. 윈도우, 그 다음에 유닉스, 리눅스. 그죠? 윈도우는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쓰시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유닉스, 이렇게 서버나 이런 대형 컴퓨터에 쓰는 거예요. 리눅스도 이게 유닉스 계열의 이러한 운영체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윈도우, 유닉스, 리눅스, 이런 것들이 운영체제구나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밑에 운영체제의 특징. 자, 운영체제의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연도 옛날부터 시험에서 이렇게 자주 물어봤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운영체제의 특징을 갖다가 이렇게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 제가 요약 정리 쭉 해놨죠, 여러분들. 자, 운영체제의 특징 첫 번째 거 GUI 환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한마디로 그래픽, 그림으로 되어 있는 그림으로 사용자가 유저가 인터페이스 접속하는 환경이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윈도우 그림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 그림으로 명령 내리고 아이콘들이죠? 자, 그래서 GUI라는 거. 자, 그 다음에 NTFS 파일 시스템이라는 걸 갖다 사용한다라는 거. 자, 대용량의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하나의 드라이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자, 디스크 공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256TB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량이 큰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하드디스크 이게 저장장치인데요 여러분들 용량이 큰 걸 갖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옛날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00기가다 500기가 이러한 하드디스크를 갖다 저장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해도요 인식을 못했어요. 500기가 예를 들어서 한 200기가 밖에 인식을 못했단 말이죠. 아무리 큰 걸 붙여도. 근데 NTFS라는 파일 시스템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이에요. 한마디로 그런 걸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큰 용량의 저장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요. 자, 그리고 256TB까지 우리 기가보다 더 용량이 큰 게 뭐라고 그런다? 테라. 기가. 여러분들 기가라는 말이 억이죠? 이게 이것보다 더 큰 게 테라예요. 1024기가가 모여서 1테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메가라는 말 들어봤죠? 메가보다 기가, 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난 자세한 건 모르는데 그냥 NTFS 파일 시스템이 이렇게 대용량의 저장장치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요걸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알아두시고 256TB까지 이렇게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GUI NTFS.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운영체제는 몇 비트? 64비트 운영체제다라고요. 64비트 운영체제. 자, 64비트라는 거, 우리 컴퓨터 뭐 32비트, 64비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64개 비트 데이터, 우리 0과 1을 비트라고 그러죠. 그 데이터를 주고받고 한다. 64개를 갖다 보내고 받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64비트 운영체제. 그 다음에 요런 말,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선점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선점이라는 말은 뭐냐? 선점형이라는 것은 강제로 종료시킨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멀티태스킹, 멀티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여러 개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태스킹은 작업. 자,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 중 우리가 윈도우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죠. 계산기, 메모장, 뭐 그림판.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그램 중 특정 프로그램만을 갖다 어떻게 강제로 종료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 뭐라 그런다? 선점형 멀티태스킹. 자, 그래서 요 말을 잘 바꿔서 나오기도 합니다. 비선점형 뭐 이렇게. 근데 선점형 멀티태스킹이라는 거. 자,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 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선점형 멀티태스킹.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자동 감지 설치 기능 PMP라고 있죠. 플러그 앤드 플레이의 약자예요. 플러그가 뭐죠? 꽂다. 그럼 플레이 작동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마우스를 꽂으면 어떻게 되죠? 마우스가 작동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요즘 뭐 프린터도 설치되면 프린터 꽂으면 프린터 작동되게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플러그 앤드 플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동 감지 설치기도 자동으로 설치하여 작동되게 한다. 어떤 장치를 연결하면. 자, 그리고 OLE 개체 연결 삽입 기능이라고 해서 OLE라고 되어 있죠. 데이터와 데이터를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게 원본 데이터를 수정하면 연결된 데이터도 같이 수정이 된다. 자, 이런 게 OLE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했던 차트를 엑셀에서도 이렇게 삽입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OLE예요. 다른 프로그램에 사용했던 데이터를 이렇게 삽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원본이 바뀌면요, 그 연결된 데이터도 같이 바뀌게 한다. 자, 그리고 에어로피크라고 해가지고 바탕화면을 빠르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갖다가 에어로피크라고 얘기한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작업 표시줄 있죠. 우리 맨 밑에 작업 표시줄 시작 단추 있고 요 끝에 막대가 하나 있거든요. 요걸 탁 누르잖아요. 그러면 창들 열려 있는 거 다 숨겨버려요. 그래서 그런 에어로피크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파일 이름 나와 있죠. 파일 이름은 최대 255자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런 특수문자들 있죠. 그냥 특수문자들, 요러한 특수문자들을 사용하지 못하는구나, 파일 이름으로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라이브러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윈도우의 특징으로서, 운영체제의 특징으로 라이브러리, 여러 위치에 저장된 파일과 폴더를 모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라이브러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흩어져 있는 여러 곳에 어떤 자료들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라이브러리.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쓰는 윈도우의 운영체제의 특징이라고 하는데 윈도우의 특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자세한 걸 모르겠다. 그러면 요거 특징적인 거 GUI NTFS 64비트 선점형 자동감지 OLE 에어로피크 파일 이름 라이브러리. 자, 이렇게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운영체제의 특징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특징적인 것들을 갖다가 알아둘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운영체제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운영체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러면 크게 운영체제는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 제어와 처리 프로그램으로 나눠진다. 제어라는 말이 뭐죠, 여러분들? 감시하고 관리하다 이 뜻이죠. 자, 그래서 관리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관리, 감시 보이세요? 자, 그래서 제어 프로그램 뭐다 제어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관리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관리한다. 그죠? 데이터가 제대로 이런 데이터들을 관리를 해줘야죠. 이거는 문서야, 요거는 그림이야, 요거는 음악이야, 뭐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겠죠. 데이터 관리. 그 다음에 작업을 관리할 때 쓰는 뭐가 있다? 작업 관리. 작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작업 관리. 그 다음에 감시 프로그램. 자,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감시를 해주는 요런 감시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거. 자, 세 가지. 자, 외워두세요. 데이터 관리, 작업 관리, 감시. 자, 제어라는 말. 처리는 뭐다, 여러분들? 처리 프로그램 어떤 거다? 언어 번역. 자, 그러니까
번역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입력한 명령어들을 번역을 해줘야겠죠.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문제 처리. 어떤 문제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 프로그램들이 있어야겠고요. 서비스 유틸리티. 서비스 유틸리티라는 것은 유용한, 사용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을 서비스 유틸리티. 그러니까 우리 윈도우 설치하면요, 공짜로 깔아주는 프로그램도 있죠. 메모장, 그림판, 계산기. 이런 것들이 서비스 유틸리티예요. 사용자가 어떻게 편리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운영체제의 구성. 자, 운영체제의 구성에 크게 제어와 처리로 나눈다. 제어에 뭐가 있다? 데이터 관리와 같이 따라하세요. 데이터 관리, 작업 관리, 감시 프로그램. 자, 여러분들 관리랑 감시가 들어간다. 알겠죠? 제어. 그리고 처리 프로그램, 언어 번역, 문제 처리, 그 다음에 서비스 유틸리티. 자, 모르시면요, 제어와 처리 중에 제어만 외우고 계세요. 제어 프로그램 빼놓고는 처리겠죠.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문제가 나오면. 자, 그래서 운영체제의 구성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요, 운영체제 성능평가 4가지가 있습니다. 운영체제를 갖다 성능평가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또는 시스템의 성능평가 요소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시스템을 평가하는 성능평가 요소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운영체제 또는 시스템.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뭐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첫 번째, 처리 능력. 자, 처리 능력. 일정 시간 내에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일의 양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시스템이 또는 운영체제가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양을 갖다가 처리 능력이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떤 애는 50의 일을 하는데 어떤 애는 100의 일을 해요. 그러면 어떤 애가 좋은 거죠? 100의 일을 하는 애가 좋은 거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처리 능력.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 반환 시간이라고 나와 있죠. 턴 어라운드 타임. 시스템의 작업에 의해서 작업을 의뢰한 시간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걸린 시간. 그러니까 내가 작업을 의뢰해가지고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시간이에요. 자, 어떤 작업을 의뢰했는데 얘는 하루가 걸렸어요. 하루, 1일. 근데 하나는 1시간이 걸렸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거죠? 1시간 만에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좋겠죠? 자, 그래서 반환 시간, 턴 어라운드 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사용 가능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availability 뭐 이렇게 돼 있죠. 사용 가능도. 시스템을 필요로 할 때 즉시 사용 가능한 정도를 갖다 얘기한다. 내가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할 때 얼마만큼 빨리 사용할 수 있느냐, 그 정도를 갖다가 바로 사용 가능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뢰도는 주어진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알겠죠? 그걸 갖다 신뢰도라고 얘기해요. 얘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느냐. 얘는 100인데 어떤 애는 80밖에 안 돼요. 100이 더 좋은 거겠죠? 신뢰도가 좋은 게. 자, 그래서 응답 시간만 빼고 다 높을수록 좋다. 응답 시간은 작은 게 좋다라고 그랬죠? 1시간보다는 30분짜리가 더 좋겠죠? 응답 시간이 빠른 게. 자, 그래서 4가지. 여러분들이 이 연애에 대해서, 그죠? 남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여자가 남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처리 능력이 좋아야 돼. 그죠? 능력이 좋은 남자가 좋겠죠? 그죠? 또는 뭐 배우자가 될 수도 있죠. 능력이 좋은 배우자가 좋겠다. 그 다음에 반환 시간, 대답을 빨리 하는 사람이 좋아. 내가 물어보면 너무 답답하게 대답을 늦게 해요. 근데 내가 물어보면 빨리빨리 대답해주고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빨리 해줘요. 그런 사람이 좋겠죠. 세 번째, 사용 가능도. 내가 필요할 때 나한테 즉시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사용 가능도. 그죠? 자, 신뢰도. 이 사람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4가지 측면을 갖다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어떻다, 여러분들? 좋겠죠. 그러면 이해가 금방 쉽겠죠? 자, 그래서 운영체제 성능평가 4가지를 갖다가 응답시간 빼놓고, 응답시간은 빨리빨리,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은 거고 나머지는 다 높을수록 좋다. 자, 운영체제 성능평가 4가지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운영체제의 운영 방식 나와 있죠. 운영체제에서 운영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순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옛날부터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발전되어 오는 방식이에요. 자,
자, 그래서 일괄 처리다라고 돼. 일괄이라는 게 뭐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이런 뜻이에요. 일괄한다. 그죠? 자, 그래서 처리를 할 데이터들을 일정량, 자, 일정 기간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일괄 처리다. 일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처리한다. 우리 급여 계산이나 공공 계산 같은 거. 여러분들, 급여 같은 경우가 뭐죠? 그 사람 한 달 일한 걸 갖다가 일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지급하는 거죠. 공공요금도 마찬가지겠죠.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것들. 빨래하는 것들. 우리 어머님들이 빨래 돌릴 때, 세탁기 돌릴 때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일괄로 돌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일괄 처리가 뭔지 아시겠죠? 초창기 우리 운영체제에서 데이터 운영 방식은 이렇게 일괄 처리, 알겠죠? 일정량, 일정 기간 모았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실시간 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시간 처리. 실시간, 실제 시간, 그러니까 현재 시간. 그죠? 실시간 데이터가 발생될 때마다, 생겨날 때마다 즉시. 다른 말로 실시간을 뭐라고 그런다? 즉시 처리라고 얘기합니다. 즉시 바로 처리하는 거. 자, 그래서 인터넷 예약 같은 거. 여러분들 예매 같은 거 할 때 내가 인터넷으로 영화 예매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예약 됐다 안 됐다. 그죠? 좌석 예약, 은행 업무 등 이런 것들이 뭐다? 실시간 처리. 자, 그래서 일괄 처리에서 실시간 처리로 이렇게 발전이 되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되었다? 다중 프로그래밍이 나왔다. 자, 다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다중이라는 뜻이 뭐다? 여러분들 멀티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멀티. MULTIO 멀티. 우리 축구에서도 멀티플레이어라고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그러죠. 자, 그래서 멀티라는 말은 뭐다? 여러 개, 다중. 그죠? 여러 개를 갖다 할 수 있는 걸 갖다 우리가 멀티플레이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중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처리한다. 이 뜻이겠죠, 여러분들. 멀티. 자, 그래서 한 대의 중앙 처리 장치로, 한 대의 CPU로, 한 대의 컴퓨터로, CPU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다중 프로그래밍, 멀티 프로그래밍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아, 하나의 컴퓨터, 하나의 CPU, 정확하게는 이제 CPU겠죠. 중앙 처리 장치. 그걸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돌린다. 자, 그래서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다? C 분할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자, C 분할 시스템. 자, C 분할은 뭐다? 여러분들 시간을 분할한다 이 뜻이에요. C 분할, 타임 쉐어링 시스템 이렇게 얘기합니다. TSS라고 얘기를 해요. 타임 쉐어링 시스템. 한 대의 시스템을 갖다가 한 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C 분할 방식이다. C 분할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우리 네이버라는 컴퓨터가 있다. 네이버 또는 뭐 구글 이런 거 있죠. 네이버나 구글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나 구글에 혼자서 접속해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에 수만 명, 수백만 명이 이렇게 수십만 명이 접속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다? 나는 혼자서 쓰는 거지만 얘네가 시간을 분할을 시켜서 이렇게 사람을 갖다 처리를 해주겠죠. 고객들을. 그죠? 이렇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게 C 분할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컴퓨터는 처리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접속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시간이 그만큼 오래 걸리겠죠. 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한 컴퓨터에 5명 접속했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금방 뭐 0.00001초도 안 걸리겠죠. 근데 10만 명, 100만 명이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사람 접속자가 많아지면 컴퓨터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이유에서. 아시겠죠?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러한 방식이 뭐다? C 분할 시스템이라는 거. 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C 분할 방식. 자,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을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한다. 어떻게? 시간을 분할해서. 이렇게. 자, 다중처리라고 나와 있죠. 다중처리. 다중처리는 뭐다? 다중 여러 개를 가지고 여러 개의 CPU를 가지고 처리한다 이 뜻이에요. 처리 속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나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중앙 처리 장치. 한마디로 CPU라는 게 엔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에서 엔진. 여러 개의 엔진을 장착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능력이, 효율이 엄청 좋아지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중 처리, 다중 프로그래밍 구분되십니까? 다중 프로그램은 CPU는 하나인데 여러 개의 프로그램, 얘는 다중 처리는 여러 개의 CPU 갖다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한다. 이 뜻으로 구분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보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 뭐가 나왔죠? 여러분들 분산 시스템 이렇게 나와있죠? 지역적으로 분산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해 작업을 분담하여 처리한다. 자, 분산 처리 시스템은 무엇이냐면요. 자, 지역적으로 분산된 여러 대의 하나의 작업을 갖다 여러 대의 컴퓨터로 나눠서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작업 처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 명이 할 일을 여러 명으로 나눠서 하니까 어떻게 되죠? 빨리 처리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갖다 뭐라고 얘기한다? 분산 처리 시스템, 분산 시스템이다 라고요. 지역적으로 분산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처리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듀플렉스 시스템 나와 있죠. 듀플렉스 시스템은 뭐냐? 두 대의 컴퓨터를 준비하여 한쪽이 고장났을 때 또 다른 컴퓨터로 바꿔 처리를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 자,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작업을 한다. 그때 이제 두 개의 컴퓨터를 준비해 놓고 이 컴퓨터가 작동이 되고 있는 동안 이 컴퓨터가 만약에 고장된다. 그럼 이 컴퓨터가 작동이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에 다 이렇게 듀얼 시스템이 작동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가 고장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작동이 되도록. 자, 이런 것들이 뭐다 여러분들? 바로 듀플렉스 시스템이다. 아시겠죠? 듀플렉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운영 방식에서 이제 마지막 거 보시죠. 임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죠. 임베디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것은 CPU예요. 한마디로 CPU라고 생각하면 돼. 작은 CPU.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기서 특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탑재하여 컴퓨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거다. 어떤 특정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칩들을 갖다가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걸 갖다가 임베디드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밥솥이면 그 밥솥에 특화된 CPU가 들어가 있겠죠. 세탁기면 세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CPU가 내장이 돼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임베디드 시스템. 특정 기능만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칩을 갖다가 바로 임베디드 시스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운영체제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운영체제에 대한 운영 방식들도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둘 수 있도록 정리를 쭉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이제 작업관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업관리자 나와 있죠. 작업관리자. 컨트롤 쉬프트 ESC나 컨트롤 알트 딜리트 키를 누르면 뭐가 나타난다? 작업관리자가 나타납니다. 컨트롤 쉬프트 ESC.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게 작업관리자예요. 자, 작업관리자 프로그램 보시면 프로세서라고 있죠.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CPU 사용률, 메모리 사용률, 디스크, 네트워크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여러분들. 요런 것들을 볼 수 있구나 라고요. 성능 나와 있고요. 프로세서 그리고 성능 탭 있고요. 말 그대로 CPU의 메모리의 성능을 갖다가 사용률을 갖다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앱 기록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작 프로그램. 시작 프로그램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 시작할 때 같이 시작이 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사용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용자를 갖다가 나타내고요. 세부 정보, 서비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자, 작업 관리자 이렇게 나와 있죠.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정보를 표시한다. 자,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정보를 표시하고요. CPU 및 메모리 사용에 대한 정보, 네트워크 상태 및 이용률을 갖다가 뭐한다?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사용자 전환 또는 컴퓨터 연결된 사용자 및 작업 상황을 갖다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다른 사용자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 사용자에게 메시지도 보낼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업 관리자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사용자에 대한 또는 CPU 메모리에 대한 정보,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 윈도우즈에서 사용되는 바로가기 키. 우리 바로가기 키는 단축키죠, 여러분들. 자, 옛날부터 이제 윈도우에 대한 문제들 중에서 단축키를 물어보는 문제들은요, 옛날부터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F1은 뭐다? 도움말, F2는 이름 변경, F3은 찾기, F1은 새로 고침, F4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F1 누르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도움말. 자, 그래서 우리가 도움말 같은 걸 얻고자 할 때는요, F1 누르면 이렇게 보이세요? 제가 지금 F1 눌러니까 이렇게 도움말이 나오죠. 자, 도움말. F2는 이름 변경. 자,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을 변경하겠다.
자, 이 폴더에 대한 이름을 변경하겠다. F2 누르면 보이세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되는 거 보이죠? 이름 변경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F3은 찾기, 파일이나 폴더 같은 거 찾을 때 F5 새로 고치며, 자, 컨트롤 ESC는 시작 메뉴 표시다.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 누르고 ESC 누르면요, 시작 메뉴가 나타난다는 거. 자, 시작 메뉴는 시작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를 갖다 시작 메뉴라고 그러죠. 요 메뉴. 자, Shift F10은요, 선택한 항목에 바로가기 메뉴를 표시한다.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나오는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고 그러죠. 그런 역할을 하는 단축키가 뭐다? Shift F10. 자, 그리고 윈도우즈 로그키 누르고 E라고 하면 탐색기를 실행한다. 자, E라는 거 탐색기 모양 보세요. 여기 E라고 돼 있죠. 자, 알파벳 E, 탐색기 T 비슷하죠? 그래서 윈도우 키 누르고 E를 누르면 탐색기가 실행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겠죠. 자,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보세요. 그러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Alt Enter, 선택한 항목의 속성을 표시한다. 속성창 표시 아시겠죠? Alt Enter. Alt Enter는 뭐다? 속성, 어떤 파일에 대한 속성, 정보를 갖다가 표시할 때 쓴다. 그래서 아이콘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Alt키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요, 이렇게 속성창이 나옵니다. 보이세요? 이 아이콘에 대한 속성창을 표시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파일이나 폴더를 복사하거나 이동하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컨트롤은 뭐다? 여러분들 복사, 비연속적 선택이라고 얘기한다. 자, 컨트롤 키는 뭐 할 때 쓴다고? 여러분들 복사할 때요. 그리고 비연속적 선택할 때 쓴다. 자, 여러분들 여기 제가 이제 탐색기 프로그램 실행했죠. 여기서 비연속적 선택이다 그러면 뭐 한다? 컨트롤 키가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자, 파일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보이시죠? 띄엄 이렇게 비연속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키가 뭐다? 컨트롤 키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복사할 때도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파일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가 복사가 돼요. 보이세요? 자, 그래서 복사할 때 쓰는 키다라는 거 알겠죠? 컨트롤, 복사, 비연속적 선택. 그리고 Shift는 뭐 할 때 쓴다? 이동 또는 연속적 선택. 자, Shift는요, 여러분들 연속적으로, 자, 여기서부터 Shift 키 누르고 제가 여기를 찍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돼요? 연속적으로 다 선택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키가 뭐다? 여러분들 Shift 키. 또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도 사용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Shift 키 이렇게. Alt 키를 누르고 바로가기 누르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진다. 자, 여러분들이 이 Alt 키를 누르고 끌면은요, 바로가기 아이콘이. 자, 그래서 내가 내 PC에 대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겠다. Alt 키 누르고 끌어다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보이시죠? 이렇게 바로가기 아이콘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자,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기. 자, 서로 다른 드라이브로 드래그하면 뭐가 된다? 복사가 된다. 여러분들 서로 다른 드라이브, 우리 뭐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그러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자, C, D 이렇게 저장 공간을 우리가 드라이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드라이브면 끌어다 놓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복사.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같은 드라이브에서 이동하면 뭐가 된다? 이동된다는 거. 같은 드라이브에서는 이동되고요. 끌어다 놓으면 다른 드라이브 때는 복사가 된다. 자, 여기 그 말이죠. 같은 드라이브로 드래그하면 이동.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가지고 윈도우즈 바로가기 키, 이렇게 윈도우즈 바로가기 키가 많지만요,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할 부분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까지 해가지고 윈도우즈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